궁금한 게요, 이광수 기자님. 네, 닭갈비 값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만약에 생닭 그 육개의 가격이 급등했다라면 그쪽도 가격 인상 압력이 클 텐데 치킨만 유독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거는 그냥 느낌인가요? 듣다 보면 알걸요 하다 보면 늘걸요 재테크 비법을 매일 오전 11시 편하고 친근한 경제 파트너 박연미의 목돈 연구소. 맨손에 닿는 생활 밀착형 이슈들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죠. 맨손 경제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어요. 화면 3분할 너무너무 좋습니다. 1대1보다 작아 보이거든요. 제 왼쪽에 오신 분 누구시죠? 네, 저 국민일보 이광수 기자라고 합니다.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님, 오늘부터 1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이좋게지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광수 기자는 여기 스튜디오에 모시기 전부터 소문이 자자했는데 네. 가수예요? 아, 네, 가수입니다. 몇 집 가수예요? 제가 이번에 4개를 냈고 다음 달에 또 한 장 내면 5개. 아, 싱글을 네, 4개나 싱글. 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4집 가수예요? 네. 대박. 여러분, 4집 가수와 함께하는 맨손 경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을 해볼게요. 아니, 4집 가수가 온 건 반가운데 치킨이 3만 원? 네. 이거 실화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네. 실화입니다. 그 교촌치킨이 항상 이 치킨값 상승을 주도해온 그런 업체인데요. 이번에도 선두에 나섰습니다. 그 교촌 F&B가 교촌치킨의 주요 메뉴 가격을 한 번에 최대 3,000원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다음 달 3일부터인데요. 일부 신제품을 제외한 주요 치킨에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메뉴는 500원에서 2,500원씩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교촌치킨의 가격 상승은 2021년 11월 이후에 1년 5개월 만입니다. 그 교촌치킨의 대표 메뉴죠. 허니콤보 네.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이제 허니콤보의 경우에는 2만 원에서 2만 3천 원이 되는 거고요. 인상률로만 따지면 15%가 오르는 셈입니다. 사실 여기서 치킨은 뭐 가서 드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배달을 또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죠. 예. 네. 그래서 배달 비용까지 더한다고 하면은 소비자 체감 가격은 더 높아지는데 뭐 최근에 배달비가 뭐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5천 원, 뭐 6천 원. 전 7,000원까지 받거든요. 오. 이런 것까지 더해진다고 하면은 배달치킨 한 마리가 3만 원이다. 이런 말이 이제 과언이 아니게 되는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교촌이 가격 인상에 앞장서면 이제 BBQ와 BHC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이런 것도 좀 이렇게 관심이 몰리는데요. BBQ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전 제품의 가격을 2,000원씩 올린 바가 있고요. BHC는 역시 2021년에 주요 메뉴 가격을 1,000원에서 2,000원씩 올렸습니다. 네. 가격 인상한 지 한 1, 2년 됐으니까 한 이때쯤 되면 가격을 올릴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교촌치킨이 먼저 앞장서서 올렸으니까 BBQ랑 BHC도 올릴 수 있다. 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조 기자님도 치킨 좋아해요? 치킨을 좋아하는데 제가 1인 가구여가지고 이게 핑계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배달은 못 시키겠더라고요. 남기는 게 싫어서. 아니, 저는 좀 궁금한 게요, 이광수 기자님. 네, 닭갈비 값은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만약에 생닭 그 육개의 가격이 급등했다라면 그쪽도 가격 인상 압력이 클 텐데 치킨만 유독 많이 오르는 것 같은 거는 그냥 느낌인가요? 아, 정확하신 것 같아요. 저도 체감상 이제 닭갈비 가격 같은 거는 사실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육계 협회 자료를 지금 좀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교촌치킨이 왜 가격이 올랐나 보면은 이게 기자들이 한국 육계 협회 자료를 많이 인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1kg당 3,000원이 좀 넘어서 지금은 좀 내려왔는데 3,000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이게 교촌치킨에서 아마 준 자료 같은데 36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우상향 그래프가 아니라 약간 완만한 우상향이고 네. 1,000원에서 2,000원 선을 왔다 갔다 하는 약간 박스피처럼요. 거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에서야 약간 3,000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치킨 업체에서 이제 가격 인상 요인을 좀 원인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이유를 찾은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보여지고 예전에도 2,000원 후반일 때가 있었고요. 뭐 2,000원 중반일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얘기 없다가 이번에는 좀 이제 육개 가격 때문에 올랐다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치킨값 육개 연동제 하면 치킨 생닭값이 떨어지는
떨어지면 치킨값도 깎아주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종성님, 친구가 작은 치킨 가게 하는데 3만 원 인상하면 3만 원이 되면 장사도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중간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합니다 해주셨는데 그래서 교촌치킨 왜 올린대요? 교촌치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차료, 인건비 그리고 각종 수수료 등 운영 비용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맹점 수익 구조가 좀 수년간 악화됐다라고 하면서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런 느낌도 사실 줬는데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좀 실적을 봤더니 그 실적을 보면 약간 숙연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교촌 F&B의 영업이익이 지난해 기준으로 2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2021년에 279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영업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시장이 포화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추가로 좀 알아봐야겠어요. 이승환님, 가족이 5명인데 치킨 한 마리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3만 원씩 되면 치킨 먹으려면 이제 돈 10만 원 들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명희님, 치킨 무서워서 사 먹겠냐고요. 네? 2일까지만 시켜 먹을래요 하셨고요. 저도 그럴까 봐요. 임은실님, 이러다 전 국민 강제 다이어트 할 것 같아요 하셨는데 조한송 기자님. 네. 가성비를 앞세운 반값 치킨들 이런 것들이 한동안 유행이었잖아요. 이거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또 마트 같은 데서는 이 불황이다 보니까 이제 가성비 상품을 완전히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렴하게 공략하는 추세라서 아마 조만간 또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이 치킨 값은 우리가 길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것만 오른 거 아니죠? 외식 물가 다 올랐죠? 네, 맞습니다. 그 통계청 수치를 보면은 그 외식 물가 지수라는 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지난달에 115.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나 오른 수준이어서 외식 물가가 전반적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치킨 외에도 또 약간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외식 그 품목이 햄버거입니다. 그런데 이 햄버거 가격도 사실 많이 올라서 최근에 세트 메뉴를 시키면 거의 10,000원 넘는 게 많아서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고 계신데 이 버거킹 같은 경우에는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2% 올렸다고 하고요. 지난달에 맥도날드와 롯데리아가 일부 메뉴 가격을 5%가량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가 나온 게 술값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이트진로가 이제 수입주류 출고가를 지난달에 평균 15.9%나 올렸고요. 하이네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하이네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제품 가격을 평균 9.5%나 올렸습니다. 그리고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빵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생수 같은 이런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좀 설명드리자면은 그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두유 7종의 출고가를 평균 4.7% 올릴 예정이고요. 또 지난달에는 롯데제과가 만든 만두 등 일부 냉동 제품 가격을 5에서 11% 올렸다고 하고 있고요. 그 SPC 삼립 그리고 파리바게트 등도 제품 가격을 올렸다고 합니다. 내린 건 없네요. 내린 건 하나 나오나 지금 계속 기다렸는데 내린 게 없어요. 네네. 조한송 기자님, 이 보험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 하는데 네.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이 만 35세까지 확대된다? 네. 이거 제가 잘못 읽은 거예요? 아니면 조 기자님이 오타예요? 만 35세까지가 만이 아니라 35세까지거든요. 어린이 보험 35세 이거 실화예요? 실화입니다. 그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어린이 보험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듯이 이 자녀가 자라면서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의료비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 배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들 한 초등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이 어린이가 대상인데요. 그런데 이런 어린이 보험은 일반적인 건강보험보다는 약 20%가량 보험료가 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성비가 입소문이 나면서 제한 연령에 미치지 않는 성인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린이 보험이라고 하고 어른한테 팔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DB 손해보험도 보면은 2018년에 업계 최초로 어린이 보험의 가입 상한 연령을 25세에서 30세로 높였는데
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KB 손해보험은 이달부터 한 보험 상품의 이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올렸고요. 롯데손보나 뭐 흥국화재도 지난해 뭐 30세로 높였는데 여기서 좀 궁금하실 게 나이일 것 같은데 네. 여기서 나이는 일반적인 나이가 아니라 보험 나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 만 나이에서 이 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넘었는지 아닌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뭐 가령 제가 5월생인데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제가 생일이 아직 안 지나서요. 만 나이로 치면은 2살을 뺀 제가 만약 가령 30세라고 하면 28세가 갑자기 20대가 되는 거예요. 네, 28세가 되는 네.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보험을 12월에 가입하면 생일이 5월인데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12월에 가입하면 29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알겠는데 일단 이것도 신기하네요. 가입 상한 연령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기 때 들었는데 30살까지 유지가 가능해요. 이게 아니라 35살까지도 받아줄게요. 이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빠나 나나 이렇게 들어봐 이런 얘기인데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면서요.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수금이 덜 된다는 뜻인데 네. 어른한테 어른 거 팔면 되지 왜 여기 들어오게 합니까? 일단은 이 어린이 보험을 통해서 충성 고객을 좀 확보하기 좋다 이런 평가인데 어린 잠재 고객을 확보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가족 전체로 뭐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 태어날 아이와 부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뭐 동시에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초창기에 가입하면 30년 납입이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보험료 납입 기간은 긴데 또 수수료는 좀 높아서 수익성은 있다고 합니다. 또 뭐 부모가 계약자가 되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이 해지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면 영유아 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이럴 경우 이 가입한 보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지는 만큼 뭐 추가 계약으로 이어지기 쉽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본다는 얘기네요. 네, 보험료가 좀 저렴하기는 한데 어쨌든 어린이들이 굳은 일, 힘든 일, 뭐 위험한 일 할 가능성이 낮으니까 보험금이 나갈 가능성이 적다. 어린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치자고요. 네. 성인인데 어린이 보험에 들었다. 그러면 가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좋습니까? 일단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보험료인데 당초 이 미성년자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기 때문에 성인이 가입하는 일반적인 종합보험보다는요 최대 20%가량 뭐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8에서 10% 정도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뭐 다만 이런 어린이 보험이라도 뭐 가입자의 연령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아지면 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만 뭐 지금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뭐 어떤 점이 좋으냐면 2011년부터 이런 어린이 보험이 거의 100세까지 보장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0세 시점에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이후에 자녀가 성인이 돼서 또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보험료가 저렴하다. 100세까지 보장은 되니까요. 그렇게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이광수 기자님. 네. 그 어린이 보험 한번 가입하실 의향 있으세요? 네, 지금 방금 들었습니다. 의향. 아니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라는 걸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건가요? 네, 제 숨은 의도가 바로 들통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숨은 의도가 들통난 이광수 기자님 네. 금융권 소식 가져오셨는데 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여파로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한도 올려주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지금 5천만 원까지인데 이거 올려주자 말자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잘 아시다시피 1인당 보호 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1년에 상향되고 나서 이후에 23년째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오래됐다고 올려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게 주요 국가에 비교하면은 낮은 수준인 게 맞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은행 때문에 미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를 모두가 알게 되는데 높습니다. 3억 3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많이 보장해 주는구나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1억 4천만 원. 영국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국내 예금자 보호법을 보면은 보험금은 1인당 GDP와 보호된 예금 등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도록 돼 있다라고 이제 법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GDP를 먼저 보면요. 그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약 33,500달러 정도 되는데 2001년 그러니까 5천만 원으로 상향했을 때 시점 이후에
이후에 비교했을 때는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수준이고요. 1인당 GDP가 근소하게 앞서는 일본은 지금 얼마를 보장해 주냐? 9,700만 원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낮게 보장해 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예금 규모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원화 총 예금 규모가 1,958조 원을 넘었는데 이때 이제 5천만 원 한도가 적용되기 시작한 2001년에는 399조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금 규모도 5배 이상 늘었기 때문에 이 예금자 보호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 전에는 야 은행이 망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실리콘밸리 은행 사례를 봤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한번 힘을 얻고 있고 사실 뭐 토스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런 인터넷 은행도 많이 쓰시는데 이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은행보다 이 수익 구조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도 늘어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도 되게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23년 동안 이거 올리자는 얘기가 한 번도 없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은 왜 못 올린 거예요? 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국내 금융회사 예금 가운데 5천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전체 98.1%였다고 해요. 그래서 다들 뭐 5천만 원을 넘는 예금을 별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서 이거는 사실 높여주면은 고액 자산가들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보호 한도가 만약에 1억 원으로 올린다 싶으면은 그 안전한 시중은행에 있었던 돈이 다 저축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금리가 높으니까요. 그래서 저축은행도 1억 원까지 만약 보장해 준다고 하면은 저축은행에 저 같아도 돈을 넣고 싶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저축은행이 이 고객에게 예금 이자를 돌려주기 위해서 좀 무리한 사업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이런 쪽에서 좀 시장이 좀 왜곡 현상이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이 보험료를 네. 금융기관이 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중은행이 0.08, 저축은행이 0.4%, 그리고 보험사가 0.15%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1억 원으로 한도를 올리면 보험료가 늘어나게 될 텐데 업권별로 또 얼마나 늘릴 것인지 이번에 은행이 많이 부담할 것인지 보험사가 많이 부담할 것인지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그동안 이야기가 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은행권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좀 차등해서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것도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축은행은 7천만 원이고 뭐 은행이 뭐 1억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사실 뭐 저축은행 쪽에서도 우리도 지금 고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에는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가 일단 이례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공통되게 지금 정치권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 중인 비슷한 법안이 4개나 되고 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미국 정부는 보호 한도와 상관없이 예금 전액을 보증해 주기로 했는데 한국 역시 예금자 보호 한도를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을 했고요. 또 최근에 또 스마트폰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뱅크런 우려가 지금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추진 동력은 확실히 확보가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어서 이미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예금보험공사가 관련해서 TF를 만들어서 지금 그 개선 방안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는 8월에 예금자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여름쯤에 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한송 기자님, 중고차 시장에 그 현대 기아차가 진출을 했다. 이거는 저희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대기업이 들어가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좀 다양한 서비스를 좀 공약을 하고 뭐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대기아차는 이 중고차에 대한 이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이 성능 검사를 정밀하게 하고 뭐 수리를 거친 후 품질을 인증을 해서 판매하는 인증 중고차를 시장에 공급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5년 그리고 10만 킬로미터 이내로 주행한 자사 브랜드 중 200여 개의 항목의 품질 검사를 통과
통과한 차량만 선별해서요. 여기에 수리를 통해서 가치를 높인 뒤 판매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일단 타던 차량을 매입하고 신차를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되면 네. 할인을 해주는 보상 판매도 제공을 한다고 하고요. 일단 현대 기아차는 원활한 이 부품 수급을 위해서 이 비수도권에 중고차 센터를 짓지만 이 중고차 거래 자체는 온라인 사이트와 앱을 통한 원스톱 사고 팔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중고차를 이제 이 현대기아차를 통해서 네. 팔게 되면 고객이 온라인 플랫폼에 신청을 하면 차량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적정 가격에 이제 현대기아차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살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차량을 비교하고 뭐 계약하고 결제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주문된 차량은 고객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뭐 배송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교도 좀 편해지고 소위 AS도 좀 쉬워진다는 건데 그들 입장에선 뭐가 좋아요? 왜 대기업은 왜 들어가려고 합니까? 일단 성장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국내 중고차 시장의 규모가 뭐 신차 규모의 2배 정도 된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이 신차와 중고차 간의 이 리사이클링 효과 때문이라고 보는데 가령 이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 신차 가격 하락과 이 판매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완성차 기업이 직접 중고차를 관리를 해서 가격을 유지하고 또 신차 판매를 원활히 하겠다. 뭐 이런 계획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그 정부의 비대칭성이 있었던 그런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레몬법이라는 게 생긴 단초가 되기도 했는데 뭐 레몬법이 이런 거거든요. 맛있는 오렌지 같은 그런 맛을 낼 줄 알고 샀는데 먹어보니까 너무 시고 떫어. 그래서 중고차의 겉만 보고는 알 수 없어서 요거 바꿔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의 골자가 됐던 게 중고차 시장의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에 영향 미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이광수 기자님. 네. 중고차 살 때 요런 서비스 도움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대기업이 한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서 또 하는 루트보다는 훨씬 저는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도 있잖아요. 작은 업체들 힘들어진다. 네, 그렇긴 한데 이게 뭔가 더 소비자에게 실익이 크냐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사회적 효익을 본다고 하면은 사실 뭐 골목상권 침해로 계속 막아왔는데 사실 소비자 피해가 더 많았던 게 사실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좀 통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결국은 품질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누구 중고차가 더 믿을만하냐 거기에 아마 소비자들이 손을 들어줄 겁니다. 오늘 맨손경제 좀 풍부하게 준비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그리고 4집 가수 국민일보의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